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유통물리 일반관리, 이번엔 그 두 번째로 유통경로 및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유통경로의 역할을 갖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통경로 및 구조 나와 있죠. 그래서 유통경로 나왔는데, 경로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유통경로라고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치는 통로 얘기하는 건데, 주로 주가 누가 있죠? 중간상 해가지고 도매상과 소매상이 사이에 낍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도매상과 소매상이 끼죠. 가지고 제조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유통경로 관리해가지고 이 수직적 연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써놨지만 수직적 연계라고 해서 맨 위에 제조업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죠. 생산자가 있고 그 아래 도매상이 있고 그 아래 소매상이 있고 그 아래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적 연계라고 불러요. 수직적 연계.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생산자가 도매상을 통합하거나 도매상이 소매상을 통합할 때, 이럴 때 전방 통합이라고 하는 말 쓰죠. 항상 소비자 방향으로 갈 때 전방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방향으로 갈 때 전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방. 그 다음에 생산자 방향으로 갈 때 후방이라고 해요. 이것도 항상 주의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갖고 이것이 바로 수직적 연계를 설계 관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통경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통관리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유통비용도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도 개선한다고 그랬죠. 고객 서비스의 개선과 유통비용의 절감. 이걸 통해서 매출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위해서 이제 유통경로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경로를 설계할 때 고객 욕구를 먼저 분석을 해야죠. 고객의 욕구를 갖다 분석한 다음에 기업의 장단기 목표를 정합니다. 물론 이제 목표를 정할 땐 여러 가지 환경도 분석을 해야죠. 처해 있는 거시환경, 미시환경 분석을 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의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유통경로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죠. 유통경로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로 커버리지 전략과 함께 유통경로 구조를 결정해야 돼요. 경로 커버리지 전략 해가지고 개방적 유통이냐, 전속적 유통이냐, 선택적 유통이냐, 이걸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개별 경로 구성원을 결정해야 돼요. 즉 도매상과 소비자, 소매상을 얼마나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거 있죠.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통경로의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셔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유통경로가 왜 필요한가 하는, 주로 이제 중간상이죠. 소매상과 도매상이라고 하는 이 중간상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해 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유통경로의 필요성 해가지고 중간상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도매상과 소매상과 같은 중간상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건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볼 때는 매번 나와요. 유통경로의 필요성 해가지고 첫 번째는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이 있습니다.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왜냐하면 중간상이 없게 되면 거래수가 많아져요. 근데 중간상이 개입하게 되면 거래수가 감소하고 따라서 거래비용도 감소합니다. 당연히 거래비용을 줄여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는 분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분업의 원칙은 생산자는 생산만 담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통업자는 유통만 담당하는 거죠. 우리가 분업의 힘은 아시잖아요. 분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숙련도가 높아지죠. 한 가지 일만 담당하다 보면 숙련도가 높아져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걸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나가서 가격도 싸게 낮출 수가 있죠. 그럼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되면서 고객 서비스도 개선되는 것이고, 그만큼 판매도 증가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분업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목이 약간 이상합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제목인데, 원래 이 제목이 일본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교과서에서 언급하다 보니까 국내 학자들도 그걸 그대로 쓰게 되는데, 뭐냐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정비가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유통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규모의 경제 얘기했었죠. 생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 규모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 이익이죠. 생산비가 절감되는 거니까. 이건 고정비가 큰 비중을 차지할 때,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고정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 규모의 경제이익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고정비의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조업자가 유통까지 함께 담당한다. 그럼 상대적으로 고정비의 비중이 작아지잖아요. 규모의 경제이익이 작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작게 나타나니까.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조만 담당하고 생산만 담당하고 유통은 유통업자한테 맡기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이익을 크게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생산자는 생산만 담당하고 반면에 유통은 유통업자가 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조와 유통을 분리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약간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중 준비의 원칙 또는 집중 저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간상이 존재함으로써 재고를 갖다 보유한다는 거죠. 만약에 중간상이 없으면 제조업자가 재고를 다 보유해야죠. 근데 제조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고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도매상이 여러 개 생기고 소매상이 생기면 도매상도 재고를 보유하고 소매상도 재고를 갖다 보유하는데 마찬가지로 소매상이 보유해야 될 재고를 갖다가 도매상이 또 대신 보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회 전체가 원활한 소비를 위해서 저장해야 될 제품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매상이 필요로 하는 많은 품목을 도매상이 대량으로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이라는 게 바로 재고 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매상이 저장해야 할 양을 줄여준다는 거. 이걸 우리가 집중 준비의 원칙 또는 집중 저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 저장의 원칙은 특히 도매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상의 존재 이유지만 특히 도매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집중 저장의 원칙이다. 그래서 만약에 도매상이 없다면 소매상이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재고량이 증가하는 거죠. 재고량이 증가함으로써 유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원칙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 있고 네 번째 집중 저장의 원칙 또는 집중 준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확인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유통경로의 유용성과 관련해서 유통경로의 효용과 기능. 앞에서 우리가 유통의 역할을 봤죠. 유통의 역할 해가지고 사회적 불일치를 극복한다. 또 장소적 불일치를 극복한다. 시간적 불일치를 극복한다. 말씀을 드렸죠. 첫 시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여기서 유통경로가 창출하는 효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유통경로가 창출하는 효용. 기본적으로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죠. 시간적 효용.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거죠. 특히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보세요. 어느 시간에 가더라도 필요한 물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겁니다. 또 장소적 효용. 편의점. 집만 나가면 가까운 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가까운 데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유통경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장소적 효용. 물론 이제 크게 본다면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보관, 특히 물류와 관련해가지고 보관의 기능이고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운송의 기능이죠. 그렇지만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유통경로예요. 그래서 유통경로가 창출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소유 효용이 있고 소유적 효용 또 형태적 효용이 있는데 여기서 소유적 효용은 뭐냐 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할부 판매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부로 구매하는 거죠. 내가 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안 넘어온 거죠.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았지만 상품을 소비할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만족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소유 효용이에요.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소유적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소유 효용.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중간상의 도움으로, 중간상의 도움이라는 게 그거예요.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한 것과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신용 판매 또 할부 판매입니다. 그래서 신용 판매라고 했는데 흔히 쓰는 말은 외상입니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이걸 통해서 이제 판매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형태적 효용이 또 하나 있는데 공장에서 출하되는 상품은 대용량의 상품이죠. 대용량의 상품인데 이게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뭐요? 소비자가 원하는 작은 용량으로 다시 포장이 되고 소분돼 가지고 포장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형태적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지에서 요구하는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형태적 효용. 그래서 유통경로가 창출하는 효용을 시간적 효용, 장소적 효용, 소유적 효용, 형태적 효용 구분하시고 특히 소유 효용과 형태 효용이 뭘 의미하는지 이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통경로의 기능을 또 보겠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통경로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제목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자, 교환 과정을 촉진합니다. 중간상이 있으니까 중간상이 존재함으로써 교환 과정을 촉진합니다. 또 우리가 소매상 가면 필요한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소매상이 여러 도매상으로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들을 다 받아가지고 함께 진열한 다음에 팔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켜주는 거. 만약에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 담당해 보세요.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직접 거래한다. 그럼 소비자는 필요한 물건을 생산자마다 따로따로 다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완화시켜주는 게 바로 유통경로입니다. 도매상과 소매상이 있음으로써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 구색과 함께 그 다음에 생산 구매량의 불일치를 갖다가 유통경로가 완화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킨다. 또 유통경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제조업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자를 대신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유통경로의 역할입니다. 여러 가지 뭐 제품을 갖다 배달이라든가 설치,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거 다 유통경로상에서 소매상, 도매상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죠. 물론 정보 제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는 생산자에게 알려줘야죠. 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소비자한테 알려줘야죠. 중간에 유통경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통경로의 기능, 교환 과정을 촉진하고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또 소비자와 제조업자를 연결시키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자,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 내용 좀 확인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유통경로의 분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특히 구색 갖춤 기능이라고 그래요. 구색 갖춤 기능이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키는 이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구색 갖춤 기능. 이게 최근에 옛날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최근 교과서가 이제 유통관리 교과서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과서가 몇 개 나왔는데 그 교과서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생산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구색이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구색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운데 중간상이 있어가지고 제품 구색을 갖추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상은 생산자로부터 여러 가지 상품을 구입해가지고 같은 것들끼리 분류합니다. 생산자한테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 구매한 다음에 같은 것들끼리 분류한다. 분류, 소팅 아웃. 그렇게 해서 분류한 다음에 모아놓아요. 두 번째, 모아놓습니다. 모아놓는 걸 갖다가 어큐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은 상품들을 팔기에 알맞은 크기, 같은 상품들을 판매하기에 알맞은 크기로 나누는 거예요. 알로케이션, 세 번째. 알로케이션은 배분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그 다음에 고객이 사기 편하도록 구색을 갖추는 거예요. 소팅.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괴리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구색 갖춤 기능이라고 합니다. 구색 갖춤 기능 해가지고 크리에이팅 어솔트먼트라고 그래요. 또는 다른 말로 구색 갖춤 기능이라고도 하고 이걸 구색 갖춤 기능이라고도 하고 분류 기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간상이 앞에서 얘기했던 유통경로의 효용을 창출하는 거예요. 분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형태 효용과 소유 효용과 시간 효용과 장소 효용을 창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언급했습니다. 네 가지 언급했는데 첫 번째가 분류죠. 또는 분류라고도 하고 등급 분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생산자들로부터 공급된 다양한 제품들이죠. 이질적이죠. 다양한 제품, 이질적인 제품들을 갖다가 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용량, 품질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그룹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 분류라고 그래요. 분류 아시죠? 소팅 아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적, 어큐뮬레이션 해가지고 집적이라고도 하고 수합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집적이라고 나오고 어떤 책에는 수합이라고 나와요. 이거 뭐냐면 도매상은 소매상을 위해서, 소매상은 소비자를 위해서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제공되는 제품들을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량으로 구매하는 걸 집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생산자로부터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량으로 구매하죠. 이런 걸 집적이라고 합니다. accumulation. 그 다음에 이제 집적한 다음에 세 번째 이루어지는 게 바로 분배입니다. 분배 또는 배분이라고 합니다.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분배 또는 배분이라고 그래요. 또는 알로케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알로케이션. 이거 뭐냐면 유통 과정상에서 도매상은 소매상이 원하는 단위로 소매상한테, 또 소매상은 소비자가 원하는 단위로 소비자에게 연속적으로 나눠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분배 또는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색맞춤이 있죠. 어소팅. 그래서 이건 중간상이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갖다 한꺼번에 제공하는 거예요. 특히 소매상의 역할이죠. 우리 소매상 가면 필요한 물건 한꺼번에 다 사잖아요. 대형마트 가면 하다못해 뭐 식품 뭐 이런 거 다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구색맞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 배분된 상품을 갖다가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매장에 진열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집적과 등급 분류는 주로 농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 생산자가 생산한 걸 갖다가 모은 다음에 등급을 갖다 나누잖아요. 제주도 감귤 분류장, 여러 농장으로부터 수매한 감귤을 갖다가 일단 등급을 정해야죠. 크기별로 나눠야죠. 농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집적과 등급 분류는 주로 농산물 분야에서, 반면에 배분과 구색은 주로 공산품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갖다가 산개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중은 모으는 거죠. 그래서 생산물은 이질적인가 동질적인가 해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분류였죠. sorting out. 이질적인 것을 동질적인 단위로 나누는 과정. 일종의 생산자의 표준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질적인 걸 나누는 겁니다. 이질적인 걸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동질적으로 모으는 거죠. 이거 집적입니다. 두 번째가. accumulation. 동질적인 것끼리 다시 모으는 거예요. 집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분배죠. 동질적으로 모은 걸 갖다가 뭐예요? 다시 나누는 겁니다. 산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질적인 걸 다 모아가지고 소비자한테 한꺼번에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색이라고 하는 거죠. 이질적인 것을 다시 모으는 단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아주 유명한 표로 미국 유통 전문가 교과서에서 나온 건데 이거 갖다 이제 국내 학자들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입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교과서에서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